좋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방송 오늘 첫 이야기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혐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친중 좌파다 뭐 이런 오해가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게 있어요. 무슨 그 일이에요?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이민청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화교들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참 그런데 이 배우자의 성씨가 중국 성씨다. 아, 진 씨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났고 좌파란 얘기는 비대위 때 이제 모 비대위원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친중 좌파라는 좌표가 딱 일부 몇 명 이렇게 찍혀 있죠. 아니 어떤 대학생이 그래서 이 친중 좌파라는 오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인을 받은 걸 찢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닭갈비를 먹고 풀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 받은 사인을 또 찢었다. 예. 이렇게 화가 난 보니까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그날 현장에 네.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못 봐서 이 부분이 질문 그 건을 얻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민청을 왜 했느냐 이런 거 예. 물어봤고 그래서 뭐 화교나 이슬람 난민까지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에서 설명을 했죠. 그게 아니라 이민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잘 섞이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국 사람들 와서 뭐 군함 찍고 드론 올려서 하는 거 왜 추방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간첩법 바꾸려고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한동훈 대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사람이 와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았던 사인을 들고 오더니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찢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재준 의원 있어요. 대구의 초선 젊은 의원이 이제 가서 잘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가지 말고 한동훈 대표랑 얘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하고 오해를 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닭갈비도 좀 먹고 얘기하면서 좀 풀려서 한동훈 대표랑 사인도 받고 다시 받고 얘기도 하고 갔는데 이분이 그 특정 정치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나 봐 거기서. 한동훈이랑 닭갈비 먹고 너 사인 받고 너 변절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니까 인증샷을 또 다시 나 찢었어. 이렇게 된 거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친중에 대한 오해가 그래도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걸 북토크에서 굳이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중이라고 하면 혐중이라고 하면 모를까. 반대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래는 말 안 하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데 이게 퍼지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친중이라는 말을 듣는다. 아무튼 예. 사실은 아니다. 예, 그럼요. 너무 중국에 관한 얘기가 너무 극우 지지자들에서 너무 부각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중으로 보인다, 너무 친하게만 중국어로 한다. 이거는 약간 뭐 소극적으로 꺼린다라는 걸 해도 괜찮은데 당신 반중이라고 얘기해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구지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트럼프나 이런 데서 뭐 가치 동맹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국이 우리의 교역이나 또는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당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난 반중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외교상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뭐 책 출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물 등반을 했잖아요. 네.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행보에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발언들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아니고 이거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TV조선 인터뷰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층에 향해서. 지지층에게. 예, 지지층에 향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오랜 관계였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그 약간 제가 볼 때는 살짝 감정 동요도 있는 그런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그 집회 참석하신 분들 지지자들한테. 그럼 이제 미안하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굳이 이 광장에 추운데 겨울에 나오실 이유가 없는 분들인데 결론은 이 계엄 탄핵 이 정국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당시에 여당 대표였으니까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얘기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고맙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결국 나오시게 된 게 나라 걱정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대선이 벌어지면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뭐 뜻이 같고 같은 생각 하시니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길게 말했는데 예, 하시죠. 예. 이제 곧 대선 후보 경선 이루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거 왜 구속당했어? 이거 탄핵당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없다. 적어도 그분들이 나를 막 배신자, 뭐 한동훈 나빠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좀 다독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선 후보 경선 때 저에게 표 좀 주세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다 뭐 용인될 수 없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그런 좀 결단성과 가단성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의 사태 가운데서 본인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당내에서 탄핵을 찬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배신자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조금 애매한 말들을 하는 것들 그게 과연 뭐 중도 이 민심에는 어떻게 비칠지 그 고민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려운 과제라는 건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찬성파이면서도 거리에 나와 있는 또 극도로 경도돼 있는 극우 목소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랄지 한동훈 대표가 약간은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어디 동대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선에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훨씬 어려운 일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참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모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다 뭐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자들 심지어 쌍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뭘 선을 못 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때문에 그러는 맞아요. 거잖아요. 경선 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는 더욱 강경하게 그렇죠.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없으면 네.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말하자면 희망의 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때리다 보니까 좀 억지 추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계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엄의 근거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계엄을 하고도 남을 것이고 계엄을 할 것이고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좀 실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봐라 사실상 계엄을 지금 한 거다 민주당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뭐 전략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으나 길게 봐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칼과 조롱의 언어를 지겨워합니다. 뭔가 한 상대를 적대화하고 악마화시켜서 그 과실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들은 이제는 좀 그만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뭐가 다르죠?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경쟁자를 그냥 악마하는 데만 좀 지금 이렇게 쥐어가는 윤희석 것들. 전 대변인이 엄청 째려보고 계세요. 누가 째려봐요? 그래서 눈은 안 맞추고 장난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네, 눈은 안 네.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 그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가나 향후에는 조금 더 포용의 언어 그리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언어들을 쓰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다. 민주당 대표에게 하신 거죠 지금 그 말씀.
이재명 포용이 언어 대표가 쓰시라고. 늘 이런 포용과 통화, 그다음에 중도 보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 정책을 쓰듯이 예, 그래서 한동훈 전 지난 대표도 총선 때 그런 7명 얘기를 해야 공천에서 된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거 제가 실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자, 하여튼 물을 들고 하시니까 물타기를 하시네 지금. 아니 약간 눈에서 레이저 쏘셔서 아니 이렇게 하실 말씀 그런 뜻은 있으세요? 아니고 네. 아니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가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아 이거 우리 당은 좀 이상한 당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유 참 민주당에서 발언을 참 국민 통합적으로 잘 하셨네요 그동안. 근데 당내 민주화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어제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다사정이 있었겠지만 대통령 많이 만나고 다닌 분들 있지 않냐. 그거 자랑한 분들 그 시간에 직언을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친윤계를 향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고생 많으셨을 것이다. 건강 챙겨라. 또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포지션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 다른 얘기죠. 지금 윤 다른 대통령 얘기요?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다.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동안에 2달 가까이 구치소에 계셨으니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하셨을 텐데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것과 정치적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 앞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동안 뭐 친윤, 찐윤 그러면서 대통령과 식사도 자주 하고 술자리도 자주 하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해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꼽으면. 그런데 그분들 꼽아주세요. 지금 네? 뽑아주세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 지금 전면에 안 나서고 있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윤 대통령이 그런 본인의 흉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면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궁중 드라마 보듯이 뭐 지당하시옵니다.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면서 간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 대통령하고 21년 7월에 처음 만나서 차를 타면서 가면서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왜 혼났냐. 자꾸 뭐라 그러니까. 호칭부터 이상했었어요. 탔는데 에브리바디가 다 총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장님. 총장 끝났잖아요. 정치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호칭이 달라야 됩니다. 후보 되기 전이에요. 입당도 안 했어 처음에. 그러면 후보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보님 하면서 가는데 총장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한다고 다 총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 혼자 후보님 했었고 이런저런 이러시면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좋아하시죠 사실은. 그러면 다른 분들 뭐 했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시면서 건강은 더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술을 술을 못 안 드셔서. 드시니까 거기서 또 정기적으로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삼시세끼 드셨을 테니까 건강은 좋아졌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쟁이나 싸움이나 논리적인 대응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미안해, 걱정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박성태 실장님이 누가 그랬냐, 뭐 울산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외국에서도 나에게 전화 온다, 정치적인 거 계속 나랑 상의하신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지칭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대통령께서 편하게 전화하고 만날 수 있고 불러가지고 뭐 저녁 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쓴소리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일수록. 근데 이제 한 발자락 떨어져 있는 분들은 쓴소리 하면은 쟤는 뭐야 하면서 더 그냥 배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간신이라고 그래요. 간신. 가까이 있으면서 쓴소리 못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 권력의 후광을 자랑만 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 이건 간신이죠. 그래서 윤핵관 분들이 분명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질타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직언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차 이제 대통령이 개엄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직언했으면 다 멀어졌을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이 그래서 대선 때 같이 차에 탔다가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언의 단계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 스타일상 타고난 게 안 된다라고 보고 전략적 대결 구도를 가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확 부딪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나 맞지 않는 지시를 당해서 거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용산 출장소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건 뭐 과거 민주당 정부 때도 그런 적도 있고 다 그런 적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전혀 안 됐고 이제 와서 극우 목소리가 좀 높아지니까 마치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이 또 하는 것도 또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친윤 윤핵관이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했다, 순서를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졌다, 그런 책임도 있다. 그 비판은 맞을 수 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중간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은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썼으면 국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득점 포인트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결국에는 보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보수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친윤들이 윤핵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쉬움이 크다. 그 얘기 꺼내면 친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신은 오면 법무부 장관한테 뭐 했어? 우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당신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왜 직원 안 했어? 이렇게 치받게 되면 포인트가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명확한 스탠스를 가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말도 빠르지만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에 참석한 현역 의원이 16명이다. 이 숫자를 두고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 쪽과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뭐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네. 많이 그런 거 쓰잖아요. 무슨 행사인데 몇 명 갖고 명단 나오고 이 사람은 여기도 갖고 저기도 갖고 같이 간 사람 누구고 이런 분석을 정말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세훈, 김문수 두 분의 행사는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었고 중요한 거는 뭐 48명, 뭐 50몇 명 오셨는데 양쪽을 다 간 분들이 3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들리면 좋잖아요. 굳이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그냥 인사하고 서영주 소장 개업식에도 가고 박성태 소장 개업식에도 가는 겁니다. 혹시 아니 이거 거기 기념품 북콘서트는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안 줬나 마포 쪽에. 마포 쪽에? 예, 마포도 가깝잖아요 여의도랑. 다리 넘어야 제 돼. 얘기는 국회 안에서 한 거와 그 제가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그 숫자 비교해서 그래요. 뭐 그분들에 비해서 적게 왔다고 하는데 자 그럼 그 얘기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 왔을 때 어떤 당내 경선 또는 뭐 본선에서 전국적 지지율 측면에서 뭐 0.5 정도 영향이 있다. 뭐 0.3 정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해서 몇 뭐 이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지역 구민에 대한 영향력, 당원에 대한 뭐 당협에 대한 영향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 구민이 또는 당원이 국회의원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국회의원이 그걸 따라가는 상황이지 국회의원이 옛날처럼 내가 말한 대로 자 1번 찍으세요. 다 찍고 여론조사 올리면은 나이 속이고 뭐 하세요?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은.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16명 많다고 생각해요. 어. 적지 않아요. 또 뭐라고 예측보다 그러시냐고. 많이 왔어요. 아니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답을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아니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겠지만 따지고 보면 58, 48이 김문수, 오세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숫자에 그 양다리 걸친 분이 34명, 아니 양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 가신 분이 34명. 뭐 34명 중에 4명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소적 개념도 있으나 16명 중에 여기서 4명 플러스 한 8명 정도만 붙어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업력을 따졌을 때는 죽은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58, 48, 16 나누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김문수, 오세훈 업력을 따지면 더 왔어야죠. 정치 업력만 따지면. 그러지 않을까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친한계로 해서 당의 주류랑 부딪힐 때는 그래도 당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계엄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당권은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 등으로 넘어갔고,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보수의 지지층의 일부 팬심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광장의 목소리들랑은 좀 달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에서 이탈자가 현재 드러내놓고 이탈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한동훈을 지지한다라는 모습들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죠.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세과시하는 측면에서 16명보다 좀 더 많이 오면 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 한동훈에게 세가 모이고 있네. 이런 이미지를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은데도 함께 했다라는 것은 동지의식으로 상당히 좀 똘똘 뭉쳐있다. 이분들과 함께 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만만치 않은 새로 불려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보면 16명에 대한 평가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윤핵관 하는데 이제 한핵관에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16명이. 처음 창업 멤버예요. 이제 16명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되고 보수의 여러 가지 직업 변동이 있으면 16명을 축으로 해서 여기 플러스 이슈만 해도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새로운 뭐 막말로 대체 지도자가 한동훈이 된다고 한다면 16명의 그날 참여한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함께 16명 중에 윤 전 대표. 그거 안 보시더라고? 계셨나? 네.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이잖아. 의원보다 또 더 아픈 높죠. 데를 그렇게 내가 여기 왜 공달 선생님을 공격합니까? 네, 꺼냈네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 16명 맞네. 호도 공달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조경태, 주진우 이 두 분은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랑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안 가셨거든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그럼 광고 나올 때 좀 예,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예, 오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안 오셨는지 그 두 분 진짜 모르신대요. 한번 네. 물어봤는데. 제가 그 숫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뭐 동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아니, 그래도- 면면이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권 내에서 권력 향배에 아주 빠르다라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또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 의원 한동훈 대표가 대세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유력해진다 그러면은 마포가 아니라 뭐 제주도에서 했어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6명이나 왔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16명밖에 안 왔네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좀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지만 조금 이전보다 확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확 늘지도 않았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전 알겠습니다. 대표가 전화를 했나요? 의원들한테 이걸 한다고?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시장 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 땀 한 땀 다 전화를 했다고. 그래, 한 땀 한 땀 다 전화를 했대. 나경원 의원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여기 좌장은 누구예요? 대략?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좌장 이런 단어가 상당히 구시대적이잖아요. 여기는 시대적인 정치. 아니 시대적이니까.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옛날 얘기, 좌장이라는 게 네. 모임에서 네. 어른 역할한다는 거에서 뭐 몇 선은 좌장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작동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 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신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저격한 거예요?
뭐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집권당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네. 얘기하는 지금 거다. 시점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들리는데 저는 어떤 맥락, 어떤 대화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이 세상에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동욱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가 박근혜 전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그 전달한 차원으로 신동욱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신동욱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꼭 전달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될 줄 다 알았겠죠? 예, 그거는 제가 좀 유감이에요. 답변을 대변인. 유도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있는 분들 중 누군가가 아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당이 상당히 좀 시끄럽고 어려운데 대통령님이 예전에 저 대통령 하실 때 당 지도부랑 이게 어떠셨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셨냐.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한동훈 얘기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발언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있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딱 들고 쏘세요 이렇게 한 이게 거네요. 저는 여기 웹브리핑 할 때 신동욱 의원이 했나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인데 질문 얘기를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를 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발 돌이켜봐 주세요. 아니, 뭐 돌이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꺼냈는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시국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야만 돌이켜보건데 뭐 하면서 이렇게 애둘러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담아내는데 이거를 이끌어내려면 질문 자체가 저는 한동훈이 들어갔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 질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해서 가장 부각됐던 첫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 대표 격으로 계셨고 여당 내 야당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비대위원장까지 하시고 결국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세종시 관련 문제나 뭐 한반도 대우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명박 당시 현직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그래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한 10년 전, 15년 전의 시절을 생각하면 딱 지금 한동훈 대표의 포지션하고 저는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내 직원들 쓴소리 이런 걸 받지 않아서 품지 못하고 결국 탄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16명이다. 이렇게 많은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중에 유력 주자잖아요. 근데 요즘 마음이 참 심란하시다고 또 올렸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심란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홍준표 뭔 일이 대구시장 왜 있었습니까? 신나네요. 이제 서울로 뭐 이제 올라올 생각을 하니 심란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구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장할 때부터 막 심란했던 것 같아요. 발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참패했잖아요. 사실상은 TK 쪽에서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63%를 얻었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 나는 이제 입을 닫겠다 했는데 또 다시 홍준표 대구시장 입을 열으셨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은 반대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묘한 어떤 심정들 그리고
본인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김문수 장관이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이 상황들 심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좋을 게 없어요 하나도. 마음과 몸이 다 대선에 가 있어요. 본인이 이번에 시장직을 그만두겠다.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 경선 때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다시 시장직에 복귀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겠대요. 나는 경선 딱 발표되면 그날부로 나는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치적인 마지막 도전으로 이번에 대권에 아주 강한 권력 의지, 대권 의지를 갖고 계시다. 아니 근데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편안하게 대선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박성태 시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대구지법에서 뭐 수사에 명태균은 나설 수도 원래 있다. 뭐 전문의 이런 장 얘기도 소장님 나오고요. 아니에요? 대구지법에서 예. 수사에 나설 수 대구지검. 있다. 예. 대구지검에서. 예, 예. 지금 뭐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을 아들의 친구라고 여기는 최용희 씨 그리고 이 박재기 씨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죠. 이쪽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박모 씨가 또 있습니다. 박모 씨. 예,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 공무원 5급 공무원. 이게 이제 최근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분은 사실 뭐지 싶었는데 강혜경 씨가 했던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뭔데 돈을 냈지?라고 하니까 이분이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용희 씨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4천 약 600만 원 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 박모 씨가 최용희 씨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갚을게 했더니 최용희 씨가 그러면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내가 줄 돈 있어 그쪽 계좌로 쏴 이렇게 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그래서 그냥 갚을 돈을 그렇게 줬나 보다. 그러니까 최용희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건 내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알아봤다라는 전혀 납득 안 되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런데 이 박재기 씨가 그 다음에 대구시청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서 일을 해요. 응? 5급으로. 박재기예요, 아니 박재기 씨가 말고 그쵸. 박모 씨. 박모 씨. 예, 최용희 씨에게 돈을 보낸 또 다른 박모 씨.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분이 아닌 근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 이 박모 씨는 최용희 씨한테 돈을 준 게 나왔을 때,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을 낸 게 나왔을 때 저는 홍준표 캠프랑 관련도 없고 그냥 최용희 씨의 채무 관계를 그쪽으로 턴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털었다고 해서 대구시청의 5급 특채가 돼? 라는 의혹이 일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돈 낸 것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5급직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물론 홍준표 시장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이게 한 번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쪼개서 가잖아요. 쪼개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여론조사 하면 300, 뭐 200 그래요? 이렇게 가거든요. 어. 그게 이제 총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 시장님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최용희 씨가 박모 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삼자 변제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그냥 그 여론조사 비용을 네가 하면 네가 돈을 나한테 갚은 걸로 할게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를 뭐 그 안에서의 채무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용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을 돈을 그렇죠. 자기한테 위해서 쓰자고 누구를 위해 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 썼냐?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해서 썼다라고 주장이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모른다. 그러면은 이 수십 차례에 대한 이 선거 여론 보고서를 최용희 씨는 자기가 별로고 계속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허비해가면서 받다는 거죠. 아주 예. 사치스러운 취미죠. 4,600만 원을 이 종이에 그것도 본인 미공표 여론조사를.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해서 신문 봐도 되는데. 아들이 친구를 잘 사귀었네요. 그러니까요. 응. 그럼 신문 봐도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예.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좌진이나 참모가 한 5천여만 원 가까운 돈을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맡긴다? 저
국회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저는 한 번도 왜냐면 로데 5천만 원을? 아니야 한 300에서 500 정도 로데이터를 한번 뽑으려고 제가 궁금해서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4,100만 원씩 해서 보고서를 내가 즐기려고 보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거를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홍 시장은 어쨌든 대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엄청 강해요. 근데 경선에 이 상황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몰랐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뭐 자기들끼리 했겠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명확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또 검찰에서 사실은 이 돈이 뭐 홍준표 시장한테 나왔다거나 부인한테 나왔다거나 진짜 아들한테 나왔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홍준표 시장은 그냥 강하게 부인할 것 같아요. 모르쇠로 계속. 부인만 하면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른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타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2017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른바 성완종 1억 원 뇌물 사건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받은 상태에서 나왔었습니다. 당시 기억하겠지만 의원실에 뭐 액자가 어디에 걸렸냐 이런 것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툴 때예요. 해당은 그의 대선이 나왔었고 물론 탄핵 뒤에서 홍준표 시장이 많이 졌죠. 21%가 4% 얻고 그쳤는데 24% 얻고 그쳤는데 대법원에서 그해 겨울에 이제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생각할 때는 한동훈 대 홍준표로 생각했던 대선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친 계엄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확 변했잖아요. 이게 제일 못마땅할 거예요. 지금 김무수 장관이 오히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왔던 김무수 장관이 지지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인기를 어느 정도 끌고 있고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못마땅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갑자기 지지부진하던 수사들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정석 검사 건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가 삼부토건 건인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시세 차익을 1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전에 살짝 언급됐었잖아요. 그 블랙펄 인베스트 살짝은 아니고 꽤 크게 언급됐습니다.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최상병 사건 관련 단톡방에서 예, 맞습니다. 언급됐었죠. 그 3부가 뭘 의미하는 거냐. 뭐 골프 3부다. 골프장 티타임 3부를 얘기하는 거냐 참 또 공교롭게 그래요. 그냥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서용주 맥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시던데. 예. 3부요? 예. 제가 3부를 저기 그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지나가다 본 게 다인데 이렇게 삼부토건에 대해서 연구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목하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후복구의 이 국가적인 행태가 삼부의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게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삼부토건이라는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 일가 패밀리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금감원에서 얘기한 삼부토건의 100억대 시세 차익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건데 한 4-5배는 시세 차익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지금 그 헌인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헌인마을. 거기에 이제 개발 사업들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체돼 있는데 삼부토건이 그 공사를 다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삼부토건이 부실채권이 돼 가면서 우리은행이 그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떤 모 개발사를 만드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등장하고 거기에는 또 저기 조선목 그 삼부토건 회장과 회장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그 NPL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조건이 참 애매한 게 나와요. 신주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회사 어려운데 신주 발행 1,100만 주를 해달라는 거죠. 좀 이상한 조건이죠. 그리고 그거를 개발사가 그 조건으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SPC를 하나 만들어집니다. 헌인마을의 SPC가 또 일부 한 350만 주 정도를 인수하면서 그 주식에 부실채권과 주식을 또 가져갑니다. 근데 그 시점이 쭉 이어가는 게 당시 삼부토건의 대표가 바뀌면서 한번 주가가 튀면서 한번 4-5배 차익이 있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전후복구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 한 500만 주 이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멋쟁 해병에서 나오는 3부 체크 이 근간으로 해서 과연 주가 3부의 주가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헌인마을이라는 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속에서 어떻게 연계돼서 파생됐는지를 아주 복잡하게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금감원의 이복현 그 원장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밝힌 거는 이제 시작점이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원희룡 장관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10조 차관 발언들을 통해서 주가를 튀긴 거, 이 부분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복마전처럼 헌인마을에서 삼부토건의 주가의 1,100만 주가 거기에서 어떤 작용으로 주가 조작 세력에게 말하는 먹잇감으로 작용했는지 아주 큰 어떤 지금 사안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부실한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100억 원대 차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금감원에서 밝혀진 거죠. 네, 이 계획을 누가 주도했는지 좀 네. 파악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을 김건희 여사로 김건희 보고 계신 거예요. 여사라고 딱 직시할 수는 없으나 헌인마을에서 다 좌표를 찍는 거는 최은순 씨는 나와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리고 최은순 씨가 지목한 사람을 개발사의 대표로 앉히고 이렇게 3자 차명으로 쭉 돌리는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삼부토건이 거의 껍질이었는데 부실채권 투성이었는데 예. 신주 1,100만 주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일단 뭐 그 23년 5월 한 22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7월까지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넘게 가고, 이때 대주주와 일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100억 원대, 알려지기로는 150억 원이 넘는 차액을 봤다. 이 중에 100억 원까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정을 했고요. 두 갈래로 봐야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윗단계에서는 허니말부터 이런 게 있다라고 서윤수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주가가 오르는 단계를 보면 5월 14일 날, 23년 5월 14일 날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가 있던 단톡방에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때가 일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약간 있고 화요일 날부터 주가의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이게 5월 15일, 6일. 근데 14일 날 그게 있었고 15일 날 우크라이나 젤런스카 여사가 방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그 기사 데이터라는 빅한을 통해서 어제 쭉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5월 15일 날 서울신문 광폭행보 우크라이나 영부인 한국 도착 김건희 여사 만날까? 이게 제목이에요. 물론 엠바고를 아는 기자나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알려지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5월 16일 날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8,900억 달러 우크라 재건 한국 기업 협력 희망이란 말로 우크라 수석 부총리가 대한상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나옵니다. 당시 이제 신문에 1,200조 원 정도의 재건 사업이 열린다. 확 재료가 되죠. 16일 날 또 여사를 만나요. 근데 14일 날 체크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호재가 쏟아져 나와요. 주가 급등은 22일부터 상한가를 가는데 21일 날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안 가고 폴란드에서 한국 우크라 그 협력 관련돼서 그쪽 장차관을 만난다라고 나오고 민간 컨퍼런스를 연다고 나와요. 이 컨퍼런스에 삼부토건이 자료를 냅니다. 우리도 참여해요. 그 전까지는 해외 사업 비중이 0.04%였는데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이때 보도 자료를 내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 삼부토건이 가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외 개발 실적도 없던 삼부토건을 그 컨퍼런스에 누가 초청했고
초창하게 며칠 전에 삼부토건 관계자가 국토부의 차관을 만나거든요. 또는 그 다음에 여사를 만난다는 거 젤렌스키가 와서 그다음 발표 내용 수석 부총리가 와서 우크라 1,200조 원의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와서 좀 도와줘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갖고 이런 재료들을 누가 잘 엮어서 주가를 5배나 올렸고 여기에 권력이 개입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 최종 권력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혹이죠 현재로서는. 아니, 계시는 근데 거죠. 이종호 씨가 김 여사랑 친하기 때문에.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주가 조작 세력이에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저기 부를 취득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삼바하고도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종호 씨는 또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돼 있고, 근데 조나복 회장을 삼부를 우리는 주목해야죠. 조나복 회장이 누굽니까? 김건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아주 절친한 관계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소개 과정에서도 중심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전에 조나복 회장이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뭐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 어떤 관계 자체가 이거는 부인할 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100억 치고 끝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조사해야 된다. 두 분이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네. 이거를 서주왕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여러 정보도 이렇게 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참 그래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가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됐던 회사고 여러 가지 김 여사 관련해서도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도 들어왔던 그 이름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다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나왔던 이종호라는 인물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도 근데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 모친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니 또 거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의 사실상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액수는 뭐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밝혀져야 한다. 예. 서 소장님이 얘기한 그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달에 헌인마을에 환지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모이신 최은순 여사와 관계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작년 8월 달에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랑 뭐 관계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국토위를 열어가지고 당시에 삼부토건을 왜 폴란드에 데리고 갔는지 왜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가 하면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또 다른 인물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2007년부터 국회의원 윤한홍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2018년에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부탁하려고 찾아온 정모 씨에게 윤 의원과 친분을 내세우며 공천을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명태균의 전문가는 장성철이었지만 건진의 전문가는 윤희석. 전문가는 아니고 클라우드 윤? 이분은 제가 자 2007년에 윤한홍 의원이랑 2007년부터 알았다는 얘기는 예. 윤한홍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2007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은 역대 보수 정권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랜 교분을 이어왔던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얽힌 게 많더라고요. 이분이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분들하고의 친분이 윤 대통령까지 이어진 그런 것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들은 거. 예? 그래 들은 거 얘기해 얘기해 주세요. 주세요. 아니, 하나 뭐 예언해 주세요. 뭘 예언해요, 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 또 해주세요. 진짜 우리 정치인사에서 한번 해줘야지. 해주세요. 일단 불구속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게 이번 정권 분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누굽니까? 솔직히 얘기 들어서 그렇게 제가 검찰청 온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이분에 아니다. 대해서도 이분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처럼. 지금 뭐 영천 시장 얘기 나오고 하지만은 다른 얘기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건진, 그다음 삼부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144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쭉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금감원도 그렇고 윤 정권의 거의 막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막판이 아니라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너졌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것이지 막판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막판보다 더 간 디 거예요? 엔드.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회 3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